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지구력입니다. 저자는 윤홍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오늘도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실패만 반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구력이 부족하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시달리기 때문에 항소진력, 안티번아웃 포스라고도 이름 붙였다. 운동으로 치면 심폐지구력과 비슷하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마음 지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은 체격으로 치면 등이나 어깨, 가슴이나 하체 근육처럼 쓸모도 많고 매력이 발산되는 커다란 골격근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시기나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공감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지구력이 현재의 소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공감 능력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새살 연구 같은 역할을 한다.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나에게 맞춰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다. 융통성이라고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앞서 말한 지구력과 공감 능력과 어우러지면 가볍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사람은 대부분 소진 증후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가 뭘 했다고 지쳐요. 제가 가장인데 지치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러지 않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하죠? 이런 반문은 아주 흔한 일이다. 소진은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다. 중독의 단계를 포함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이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이것을 연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뇌 전두엽 피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뇌가 지쳤으니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은 지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머리 둘레와 키를 비교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없다. 특히 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업적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지친다. 이들은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일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 달리 칭찬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어릴 때는 공부 중독, 커서는 일 중독은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분위기다. 소진 증후군은 현대인이 가지는 영광의 상처이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아 그렇군요.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는 없다. 헤어지라는 연애 조언을 들은 사람처럼 허탈해야 한다. 쉬는 방법도 모르고 이미 일상이 톱니바퀴처럼 빼곡하게 일로 채워져 있다. 제가 쉬면 누가 대신 일해주나요? 선생님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저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진을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덤볐는데 어쩌다가 정신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그 과정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한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라고 대답해준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본인도 모르게 따라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거나 성공한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성장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다. 처음 볼 때는 대사나 표정 같은 디테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공이 성장하는 장면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봐야 그런 장면까지 제대로 습득하고 내재화할 수가 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상처받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회복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긍정을 얻는지 학습해야 한다. 작가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재미까지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읽은 책을 다시 읽고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해보자.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주문.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고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싶을 때는 이를 어쩌나 라고 중얼거려보자. 별것 아닌 문장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 관념의 세계에 갇힌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왜 이러지? 이것이다. 문제 원인을 짚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초점을 과거로 끌고 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나치게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무기력과 우울감을 양산한다. 둘째는 어떡하지이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 늦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것을 못 견디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초점을 불안한 미래로 끌고 간다. 미래지향적인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문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쩌나 라고 소리내보자.
문제의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여유가 된다면 메모도 해보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뇌에서 가장 똑똑한 중추인 전전두엽 피지를 출동시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현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해결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과의 회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돈과 가치를 연결짓는다. 한 재테크 전문가가 인상적인 말을 했다. 그가 돈을 벌려고 결심했던 이유는 가족에게 병이 생기면서이다. 엄마가 아픈데 치료비를 못 내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가계부를 쓰고 아끼고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하고 또 아끼고 모아서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 투자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가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포기의 갈림길이 왔겠는가. 귀찮기도 하고 방탕하게 쓰고도 싶고 인생을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쭉 가게 된 것은 과연 돈을 모았다라는 자극이었을까? 돈을 모으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밥을 안 먹어야지라고 결심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살을 뺄 생각만 하고 체중계의 숫자가 바뀌는 것만 체크하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낙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본능적인 쾌감을 느끼거나 눈 바디로 시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치팅데이를 기다리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지치지 않고 성공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부자가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돈과 결합시킨다. 돈을 모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거나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어린이를 돕거나 어릴 적부터 꿈꾸던 우주여행을 하는 것처럼 본능을 자극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욕구와 가치를 결합시켜야 한다. 돈에 대한 욕심만 있으면 우리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 때문에 질투에 시달리거나 우리보다 못 버는 사람들의 시샘에 괴로울 것이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단계인지 따져봐야 한다. 각 단계별로 분류된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 친구가 계속 친구로 행동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스트레스는 단계의 선을 넘을 때 발생한다. 친구 카테고리에 넣어둔 사람이 가족처럼 굴거나 연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인 단계로 지내자고 하면 마음은 위협을 느낀다. 단계가 올라갈 때도 에너지 소모가 생긴다. 친구 중에 한 명을 연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또 어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데다가 수많은 지인까지 한 번에 생긴다. 수많은 단계의 오르내림 속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 에너지가 많이 닳는다.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연인이나 친구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에너지의 소모를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우역과 동기부여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없다. 관계에 맞는 적합한 사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 지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좋은 관계의 개념이 다르고 적절한 매너와 대응법이 다르다. 그들은 지인에게는 지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잘해준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 분배한다.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람에게는 아무리 쏟아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써야 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억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나쁜 기억은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할까이다. 일단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관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잠의 필요성을 깨달아도 실천하는 건 어려운 것이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가 되어도 우리는 고민한다. 이대로 잘까? 좀 놀다 잘까? 이런 관문을 만난다. 그럼 또 놀기가 이긴다. 드라마라도 봐야 할 것 같고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픈 유혹이 승리하곤 한다. 잘 것이냐, 일할 것이냐, 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지워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잘 것인가? 아플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구나 하고 말이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우리는 아프다가 죽는다. 잠을 싫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아플 때라고 한다. 수술실 혹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일 중독의 끝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 어떤 일을 시켰던 사람에게 그러게 건강관리 좀 알아서 했어야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한 방 더 맞는다. 건강관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애당초 아무도 없다. 아프지 않으려면 잠을 자야 한다. 걱정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하자. 드라마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건 내일 저녁 퇴근길에 하자. 머리를 잘 쓰려면 밤에는 자야 한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눈을 감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떠올리자. 보고 싶은 사람들을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라며 양을 세자.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 무한 반복을 해보자.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매우 쉽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먹는 것. 인간에게는 광합성 기능이 없다. 의학적인 처치를 제외하면 인간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는 것이다. 근육이든 뼈든 혈액이든 도파민이든 모두 먹는 것으로 생산되고 운용이 된다. 잘 먹지 않으면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잘 먹기는 많이 먹기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걸 먹기와는 다르다. 횟수와 질, 만족도의 측면에서 적절히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첫째,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한다. 이왕이면 하루에 3끼를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까지 먹는 게 좋다. 하루에 1끼 이하의 식사를 하면서 무언가를 성공하기는 무척 힘들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건강 문제로 실패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럼 양질이란 무엇일까?
나는 편의점 음식을 경계선으로 삼는다. 편의점의 의미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상점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냉동식품, 도시락, 즉석식품 수준 이상의 식사를 매일 한 끼 이상 해야 한다. 셋째, 만족도 측면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쁜 사람이 매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식사를 통해 행복을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먹거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움을 느낄 만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만족 행위다. 식탐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며 식도락은 가장 대중적인 쾌감이다. 구강기 만족은 워낙 원초적이어서 중독성과 금단 증상도 강렬하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참 잘 잊는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달달 외워도 내일은 절반만 기억하고 그 다음날은 다시 절반만 남는다.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은 급격히 소멸된다. 그런 이유로 모든 학습의 커리큘럼은 일주일 간격으로 짜여 있다. 일주일 안에는 기억을 되새김질해야 내 머릿속에 고정된 데이터로 학습이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잘 먹고 있네? 이런 자극을 뇌에게 줘야 한다. 만족스러운 식사는 에너지를 만들 뿐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감, 자기 연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SNS에 자랑할 만한 식사를 해보자.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감정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엉뚱한 충동으로 튄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분 좋은 식사를 해야 한다. 잘 먹기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 먹는 시간을 잘 보내야 먹는 시간도 잘 보낸다는 것이다. 배가 부를 때 무언가를 조절하려고 하면 폭식하는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서 나도 잘 못한다. 위장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가득 찼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뇌에서 파악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위장이 가득 차고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진 상태이다. 식사 조절의 성공 여부는 먹기 전에 정해진다. 얼마나 먹을지 계획이 있고 계획을 실행할 이성이 있어야 조절이 되는 것이다. 안 먹기에 시간이 너무나 가혹했다면 이미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괴로울 정도로 공복 시간이 길면 식이 조절은 실패한다. 몸은 저혈당으로,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채워놓고 시작된 식사이기 때문이다. 머리는 지금 너무 굶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일단 음식물을 입에 넣어. 이런 신호로 가득 차는데 어찌 식욕을 조절하겠는가? 변도체는 항진되고 생존 본능이 마음을 장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식사 횟수, 식사의 질, 식사 만족도에 기준을 정해둬야 한다. 간헐적 단식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몇 시간 동안 단식을 할지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굶는 게 괴롭긴 하지만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몇 시가 되면 끝나는 고통이야. 이런 희망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끈다.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 섭취가 아니다. 생체 리듬, 감정, 삶의 질과 그 사람의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한쪽에서는 굶어가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남긴다면 국민 화합이나 균형 발전이 있을 리가 없다. 시기가 무너진 인간이 편안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인격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챙기려고 한다. 지금 아무리 바빠도 인턴 때만큼 바쁘겠는가? 그때도 밥은 먹었는데 하면 어떻게든 먹는다.
굶어봤자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배가 아파서 더 시간이 없어진다. 밥을 굶어가며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그것이 나의 지론이다. 다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닌가. 정신소진과 관련해서 운동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운동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선생님,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운동이지 별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을 움직였으니 물리학적인 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뇌까지 충전할 에너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만 노동시간 이외에 운동시간은 따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정서적인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노동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다른 파트의 신체를 강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일과 운동을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퇴근길에 지하철 한 정거장 걷기, 접대를 위한 골프나 테니스 레슨, 백화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체력 쌓기 등으로 시동을 걸어보는 것이다.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연한 기회에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잘 노는 것도 마음 지기력을 늘리는 방법이다. 언뜻 듣기에는 쉽지만 잘 논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의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뇌의 보상 중추로 도파민을 공급받아야 활성화가 된다. 도파민은 뇌세포를 깨우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보상 중추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를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똑똑한 뇌의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도 활성화시킨다. 뇌를 커다란 공장이라고 보면 도파민은 원료이다. 그런데 수처럼 은은한 화력을 내는 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처럼 금세 불 붙었다가 급하게 식는 변덕이 심한 연료이다. 그래서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금단 증상도 만든다. 그리고 편도체로 몰려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놀이에 성공해서 보상 중추가 자극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지만 영원히 가지를 않는다. 쾌감의 자극은 죄책감과 후회로 마무리가 된다. 도파민의 휘발성 때문이다. 술에 취해 파티를 즐긴 후에는 숙취가 오고 자극적인 섹스 후에는 부름기가 오며 갑작스러운 행운과 성공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무용생활 끝에 갑자기 빛을 본 방송인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또한 도파민의 휘발성과 관련이 깊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면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의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서 도파민을 끌어올린다. 도파민을 보상 중추에 도달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세로토닌을 보유하고 있어서 급격한 감정 변화를 예방하게 된다. 마음 지구력을 정신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충분히 가동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속의 기술을 우리는 놀이라고 부른다. 잘 놀아야 도파민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 이때 행복을 느끼고 생산적인 활동을 감당할 의욕이 생긴다.
잘 놀았던 기억은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에 안전지대로 자리를 잡는다. 이때를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이건 세로토닌의 힘이다. 도파민의 휘발성을 보완해서 금단 증상을 막아주고 놀이를 추억으로 편집해서 우리를 안정시킨다. 평생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놀이를 통해 충전을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놀면서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놀이가 겹일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 잘 놀면서 성공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놀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게 더 비현실적이다. 놀이를 억압하기만 하면 역풍이 불어닥친다. 지나치게 우울해하거나 엉뚱한 충동의 노예가 된다. 약탈과 외도, 갑질, 일진놀이, 험담, 따돌림 같은 저급하고 중독적인 악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이다.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하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행복해지고 인간다워진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놀이를 없애는 삶은 인권에도 저촉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살아왔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의를 차리고 돈을 모아야 하는지는 배웠으나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놀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매우 난감해한다. 이제라도 잘 놀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어른의 놀이는 내 마음대로의 시간. 1. 내 마음대로의 시간을 확보한다. 일단 시간이 제일 문제이다. 바쁜 사람들은 일할 시간이 모자라고 안 바쁜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해서 놀 시간이 없다. 게다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놀이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노는 게 익숙하지 않고 마음 편한 단어도 아니다. 억지로 놀이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 하루에 15분, 아니 5분, 혹은 1분이어도 괜찮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의욕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다. 2. 도파민적인 놀이. 내 마음대로의 시간에 하는 놀이는 도파민적인 놀이와 세로토닌적인 놀이로 나뉜다. 도파민 관점의 놀이는 쉽게 말해 재미있는 것이고 세로토닌 관점의 놀이는 감동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놀이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들은 싫어했던 놀이는 대개 도파민적인 놀이이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활력을 주며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강렬함이 있다. 도파민이 없으면 전전두엽 피질이 힘을 잃기 때문에 도파민적인 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 레저, 맛집 탐방, 트레킹, 사랑 같은 모험이 가미된 놀이가 인생에 활력을 준다. 어떤 놀이가 나에게 도파민을 줄까?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예전처럼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다. 3. 세로토닌적 놀이. 도파민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적인 놀이도 중요하다.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놀이는 문화, 감동, 소통, 공감 같은 키워드로 이루어진다. 영화나 드라마 감상, 독서나 대화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세로토닌적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충전을 경험한다.
주로 실내에서 실행하지만 집보다는 외부 공간을 추천한다. 좋아하는 카페나 극장,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좀 든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양질의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돈을 벌고자 하는 모티브로 사용하면 어떨까? 일 중독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중독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흔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재밌더라도 그 놀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남몰래 숨어서 하고 있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이런 거 절대 배우지 마라라고 한다면 놀이가 아니라 중독에 빠진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놀이는 즐거울 뿐 아니라 안전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인생의 자부심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가까운 사람들의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낙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중독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체물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야 중독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상처가 생각과 감정을 공격한다. 전 마음을 다치긴 했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도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 억압이 습관이 되어 무의식에 깊이 넣어둔 경우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겼는데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치료자와 한 커플 한 커플 표현하면서 기억과 느낌을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한다. 화가 났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면 언어 중추가 속한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가 된다. 본능적인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성숙한 반응을 위한 시동을 거는 것이다. 감정을 인식하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다. 감정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럴 때도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며 언어 중추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편도체도 숨통이 트인다. 마음이 다쳤을 때 이때는 감정부터 돌봐야 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투덜거리기만 하니 이렇게 대응하면 도파민은 더욱더 편도체로 몰려간다. 이러한 방해를 만나면 편도체가 달아오르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드러나고 숨이 차고 눈물이 울컥 차오르는 신체의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는 감정을 추스리는 게 먼저이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다른 시도도 가능해진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달래주고 보듬어 줘야 한다. 언어 중추에는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리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시도를 하면 뇌에는 과부하만 걸린다. 뇌는 이 상황을 위험으로 감지하고 본능적인 방어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정을 수습할 수 있을까? 내가 일요일 농구 사건 때문에 마음을 다쳤을 때는 형이 뜬금없는 한마디를 해서 마음이 풀렸다. 형은 시큰둥하게 듣고 있더니 맞아, 그거 되게 짜증나. 공부하면 애들하고 멀어지고 애들하고 가까워지면 공부가 안 돼. 그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 그뿐이었다. 그 말로 허무하리만큼 단번에 속이 풀렸다. 나중에 그때 내가 체험한 게 공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힘들 때 가장 힘든 점은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공감의 힘이다. 마음의 방어력이 강한 사람들도 1차적인 감정은 느낀다. 권위자 앞에서는 긴장을 하고 연인과의 이별을 두려워한다. 이목이 집중되면 아나운서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1차적인 감정을 잘 넘기지 못한다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1차적인 불안과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 없이 사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감정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별은 두렵지만 솔로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이 있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 안전지대가 있으며 대중 앞에 서기 전에 루틴이 있다는 것이다. 일을 망쳤을 때 자신을 달래줄 소울푸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방어할 수가 있다. 나도 마음이 약했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재수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학생도 아니었고 성적도 별로였고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그랬던 내가 평정심을 찾은 것은 순대국밥 덕분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며 시장 뒷골목 허름한 순댓집에 나를 데려갔다. 그 당시에 순댓국이 2,000원, 머릿고기가 3,000원이었다. 두 명이 배 터지게 먹었는데 10,000원을 넘지 않았다. 안심이 되었다. 하루에 10,000원만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니 5,000원만 있어도 두 끼를 순댓국 먹으면 되니까 매일 배부르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몰래도 하루에 5,000원은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재수생 시절 순댓국은 나의 배수진이며 플랜 B였다. 일단 마음이 놓이니 공부에도 집중이 잘 됐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지구력입니다. 저자는 윤홍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오늘도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실패만 반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구력이 부족하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시달리기 때문에 항소진력, 안티 번아웃 포스라고도 이름 붙였다. 운동으로 치면 심폐지구력과 비슷하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마음 지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은 체격으로 치면 등이나 어깨, 가슴이나 하체 근육처럼 쓸모도 많고 매력이 발산되는 커다란 골격근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시기나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공감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지구력이 현재의 소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공감 능력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새살 연구 같은 역할을 한다.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나에게 맞춰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다. 융통성이라고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앞서 말한 지구력과 공감 능력과 어우러지면 가볍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사람은 대부분 소진 증후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다들 이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나요? 내가 뭘 했다고 지쳐요. 제가 가장인데 지치면 어떡해요? 다른 집 아빠들은 이러지 않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하죠? 이런 반문은 아주 흔한 일이다. 소진은 갑자기 생성되는 게 아니다. 중독의 단계를 포함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기 어렵다. 중독이라는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정이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이것을 연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뇌 전두엽 피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뇌가 지쳤으니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은 지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머리 둘레와 키를 비교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없다. 특히 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업적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지친다. 이들은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일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 달리 칭찬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어릴 때는 공부 중독, 커서는 일 중독은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분위기다. 소진 증후군은 현대인이 가지는 영광의 상처이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아, 그렇군요,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는 없다. 헤어지라는 연애 조언을 들은 사람처럼 허탈해야 한다. 쉬는 방법도 모르고 이미 일상이 톱니바퀴처럼 빼곡하게 일로 채워져 있다. 제가 쉬면 누가 대신 일해주나요? 선생님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저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진을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덤볐는데 어쩌다가 정신에너지가 바닥난 것인지 그 과정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한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라고 대답해준다. 인간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본인도 모르게 따라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거나 성공한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성장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보는 게 중요하다. 처음 볼 때는 대사나 표정 같은 디테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공이 성장하는 장면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봐야 그런 장면까지 제대로 습득하고 내재화할 수가 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상처받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회복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긍정을 얻는지 학습해야 한다. 작가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재미까지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읽은 책을 다시 읽고 드라마 다시 보기를 해보자.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주문.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고민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싶을 때는 이를 어쩌나 라고 중얼거려보자. 별것 아닌 문장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 관념의 세계에 갇힌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왜 이러지? 이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짚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초점을 과거로 끌고 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나치게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무기력과 우울감을 양산한다. 둘째는 어떡하지이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 늦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것을 못 견디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초점을 불안한 미래로 끌고 간다. 미래지향적인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문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린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쩌나 라고 소리내보자. 문제의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여유가 된다면 메모도 해보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뇌에서 가장 똑똑한 중추인 전전두엽 피지를 출동시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현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해결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과의 회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돈과 가치를 연결짓는다. 한 재테크 전문가가 인상적인 말을 했다. 그가 돈을 벌려고 결심했던 이유는 가족에게 병이 생기면서이다. 엄마가 아픈데 치료비를 못 내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가계부를 쓰고 아끼고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하고 또 아끼고 모아서 또 시드머니를 만들어 투자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가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포기의 갈림길이 왔겠는가. 귀찮기도 하고 방탕하게 쓰고도 싶고 인생을 즐기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쭉 가게 된 것은 과연 돈을 모았다라는 자극이었을까? 돈을 모으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밥을 안 먹어야지라고 결심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살을 뺄 생각만 하고 체중계의 숫자가 바뀌는 것만 체크하면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낙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본능적인 쾌감을 느끼거나 눈, 바디로 시각적인 자극을 받거나 치팅데이를 기다리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지치지 않고 성공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부자가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돈과 결합시킨다. 돈을 모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거나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어린이를 돕거나 어릴 적부터 꿈꾸던 우주여행을 하는 것처럼 본능을 자극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욕구와 가치를 결합시켜야 한다. 돈에 대한 욕심만 있으면 우리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 때문에 질투에 시달리거나 우리보다 못 버는 사람들의 시샘에 괴로울 것이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단계인지 따져봐야 한다. 각 단계별로 분류된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 친구가 계속 친구로 행동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스트레스는 단계의 선을 넘을 때 발생한다. 친구 카테고리에 넣어둔 사람이 가족처럼 굴거나 연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지인 단계로 지내자고 하면 마음은 위협을 느낀다. 단계가 올라갈 때도 에너지 소모가 생긴다. 친구 중에 한 명을 연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기쁜 일이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혼은 또 어떤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데다가 수많은 지인까지 한 번에 생긴다. 수많은 단계의 오르내림 속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 에너지가 많이 닳는다. 그렇다고 가족도 버리고 연인이나 친구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에너지의 소모를 만들어내지만 그만큼 우역과 동기부여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큼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없다. 관계에 맞는 적합한 사랑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지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좋은 관계의 개념이 다르고 적절한 매너와 대응법이 다르다. 그들은 지인에게는 지인만큼 기대하고 그만큼 잘해준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친구나 연인, 가족에게 분배한다. 사랑을 쏟아야 될 사람에게는 아무리 쏟아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써야 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억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나쁜 기억은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할까이다. 일단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관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잠의 필요성을 깨달아도 실천하는 건 어려운 것이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가 되어도 우리는 고민한다. 이대로 잘까?
좀 놀다 잘까? 이런 관문을 만난다. 그럼 또 놀기가 이긴다. 드라마라도 봐야 할 것 같고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픈 유혹이 승리하곤 한다. 잘 것이냐, 일할 것이냐, 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지워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잘 것인가, 아플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구나 하고 말이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우리는 아프다가 죽는다. 잠을 싫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픈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아플 때라고 한다. 수술실 혹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일 중독의 끝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 어떤 일을 시켰던 사람에게 그러게 건강관리 좀 알아서 했어야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한 방 더 맞는다. 건강관리를 대신해줄 사람은 애당초 아무도 없다. 아프지 않으려면 잠을 자야 한다. 걱정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하자. 드라마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건 내일 저녁 퇴근길에 하자. 머리를 잘 쓰려면 밤에는 자야 한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눈을 감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떠올리자. 보고 싶은 사람들을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라며 양을 세자.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까지 무한 반복을 해보자.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매우 쉽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먹는 것. 인간에게는 광합성 기능이 없다. 의학적인 처치를 제외하면 인간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는 것이다. 근육이든 뼈든 혈액이든 도파민이든 모두 먹는 것으로 생산되고 운용이 된다. 잘 먹지 않으면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잘 먹기는 많이 먹기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걸 먹기와는 다르다. 횟수와 질, 만족도의 측면에서 적절히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첫째,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한다. 이왕이면 하루에 3끼를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까지 먹는 게 좋다. 하루에 1끼 이하의 식사를 하면서 무언가를 성공하기는 무척 힘들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건강 문제로 실패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럼 양질이란 무엇일까? 나는 편의점 음식을 경계선으로 삼는다. 편의점의 의미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상점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냉동식품, 도시락, 즉석식품 수준 이상의 식사를 매일 1끼 이상 해야 한다. 셋째, 만족도 측면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쁜 사람이 매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1끼는 식사를 통해 행복을 느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먹거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움을 느낄 만한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만족 행위다. 식탐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며 식도락은 가장 대중적인 쾌감이다. 구강기 만족은 워낙 원초적이어서 중독성과 금단 증상도 강렬하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참 잘 잊는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달달 외워도 내일은 절반만 기억하고 그 다음날은 다시 절반만 남는다.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은 급격히 소멸된다. 그런 이유로 모든 학습의 커리큘럼은 일주일 간격으로 짜여 있다. 일주일 안에는 기억을 되새김질해야 내 머릿속에 고정된 데이터로 학습이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잘 먹고 있네. 이런 자극을 뇌에게 줘야 한다. 만족스러운 식사는 에너지를 만들 뿐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감, 자기 연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SNS에 자랑할 만한 식사를 해보자.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감정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엉뚱한 충동으로 튄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분 좋은 식사를 해야 한다. 잘 먹기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 먹는 시간을 잘 보내야 먹는 시간도 잘 보낸다는 것이다. 배가 부를 때 무언가를 조절하려고 하면 폭식하는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서 나도 잘 못한다. 위장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가득 찼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뇌에서 파악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부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위장이 가득 차고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서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진 상태이다. 식사 조절의 성공 여부는 먹기 전에 정해진다. 얼마나 먹을지 계획이 있고 계획을 실행할 이성이 있어야 조절이 되는 것이다. 안 먹기에 시간이 너무나 가혹했다면 이미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괴로울 정도로 공복 시간이 길면 식이 조절은 실패한다. 몸은 저혈당으로,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채워놓고 시작된 식사이기 때문이다. 머리는 지금 너무 굶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일단 음식물을 입에 넣어. 이런 신호로 가득 차는데 어찌 식욕을 조절하겠는가? 변도체는 항진되고 생존 본능이 마음을 장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식사 횟수, 식사의 질, 식사 만족도에 기준을 정해둬야 한다. 간헐적 단식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몇 시간 동안 단식을 할지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굶는 게 괴롭긴 하지만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몇 시가 되면 끝나는 고통이야. 이런 희망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끈다. 식사는 단순히 에너지 섭취가 아니다. 생체 리듬, 감정, 삶의 질과 그 사람의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한쪽에서는 굶어가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남긴다면 국민 화합이나 균형 발전이 있을 리가 없다. 시기가 무너진 인간이 편안하거나 일을 잘하거나 인격 성장을 이뤄낼 순 없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챙기려고 한다. 지금 아무리 바빠도 인턴 때만큼 바쁘겠는가? 그때도 밥은 먹었는데 하면 어떻게든 먹는다. 굶어봤자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배가 아파서 더 시간이 없어진다. 밥을 굶어가며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그것이 나의 지론이다. 다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닌가. 정신 소진과 관련해서 운동 얘기를 꺼냈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운동과 노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저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선생님,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운동이지 별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을 움직였으니 물리학적인 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뇌까지 충전할 에너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만 노동시간 이외에 운동시간은 따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정서적인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노동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다른 파트의 신체를 강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일과 운동을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퇴근길에 지하철 한 정거장 걷기, 접대를 위한 골프나 테니스 레슨,
백화점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체력 쌓기 등으로 시동을 걸어보는 것이다.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연한 기회에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잘 노는 것도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이다. 언뜻 듣기에는 쉽지만 잘 논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의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뇌의 보상 중추로 도파민을 공급받아야 활성화가 된다. 도파민은 뇌세포를 깨우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보상 중추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를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똑똑한 뇌의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도 활성화시킨다. 뇌를 커다란 공장이라고 보면 도파민은 원료이다. 그런데 수처럼 은은한 화력을 내는 연료가 아니라 휘발유처럼 금세 불 붙었다가 급하게 식는 변덕이 심한 연료이다. 그래서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금단 증상도 만든다. 그리고 편도체로 몰려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놀이에 성공해서 보상 중추가 자극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지만 영원히 가지를 않는다. 쾌감의 자극은 죄책감과 후회로 마무리가 된다. 도파민의 휘발성 때문이다. 술에 취해 파티를 즐긴 후에는 숙취가 오고 자극적인 섹스 후에는 부름기가 오며 갑작스러운 행운과 성공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무용생활 끝에 갑자기 빛을 본 방송인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또한 도파민의 휘발성과 관련이 깊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면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의 완충작용을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서 도파민을 끌어올린다. 도파민을 보상 중추에 도달하게 할 뿐 아니라 충분한 세로토닌을 보유하고 있어서 급격한 감정 변화를 예방하게 된다. 마음 지구력을 정신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충분히 가동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속의 기술을 우리는 놀이라고 부른다. 잘 놀아야 도파민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 이때 행복을 느끼고 생산적인 활동을 감당할 의욕이 생긴다. 잘 놀았던 기억은 추억이 되어 우리 마음에 안전지대로 자리를 잡는다. 이때를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 이건 세로토닌의 힘이다. 도파민의 휘발성을 보완해서 금단 증상을 막아주고 놀이를 추억으로 편집해서 우리를 안정시킨다. 평생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놀이를 통해 충전을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놀면서 성공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놀이가 겹일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 잘 놀면서 성공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놀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게 더 비현실적이다. 놀이를 억압하기만 하면 역풍이 불어닥친다. 지나치게 우울해하거나 엉뚱한 충동의 노예가 된다. 약탈과 외도, 갑질, 일진놀이, 험담, 따돌림 같은 저급하고 중독적인 악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이다.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하듯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행복해지고 인간다워진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놀이를 없애는 삶은
인권에도 저촉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살아왔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의를 차리고 돈을 모아야 하는지는 배웠으나 노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놀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 매우 난감해한다. 이제라도 잘 놀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어른의 놀이는 내 마음대로의 시간. 1. 내 마음대로의 시간을 확보한다. 일단 시간이 제일 문제이다. 바쁜 사람들은 일할 시간이 모자라고 안 바쁜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해서 놀 시간이 없다. 게다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놀이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노는 게 익숙하지 않고 마음 편한 단어도 아니다. 억지로 놀이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 하루에 15분, 아니 5분, 혹은 1분이어도 괜찮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 의욕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다. 2. 도파민적인 놀이. 내 마음대로의 시간에 하는 놀이는 도파민적인 놀이와 세로토닌적인 놀이로 나뉜다. 도파민 관점의 놀이는 쉽게 말해 재미있는 것이고, 세로토닌 관점의 놀이는 감동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놀이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들은 싫어했던 놀이는 대개 도파민적인 놀이이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활력을 주며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강렬함이 있다. 도파민이 없으면 전전두엽 피질이 힘을 잃기 때문에 도파민적인 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 레저, 맛집 탐방, 트레킹, 사랑 같은 모험이 가미된 놀이가 인생에 활력을 준다. 어떤 놀이가 나에게 도파민을 줄까?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예전처럼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다. 3. 세로토닌적 놀이. 도파민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적인 놀이도 중요하다.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놀이는 문화, 감동, 소통, 공감 같은 키워드로 이루어진다. 영화나 드라마 감상, 독서나 대화를 통해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세로토닌적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충전을 경험한다. 주로 실내에서 실행하지만 집보다는 외부 공간을 추천한다. 좋아하는 카페나 극장,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좀 든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양질의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오히려 돈을 벌고자 하는 모티브로 사용하면 어떨까? 일 중독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중독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흔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재밌더라도 그 놀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남몰래 숨어서 하고 있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이런 거 절대 배우지 마라라고 한다면 놀이가 아니라 중독에 빠진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놀이는 즐거울 뿐 아니라 안전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인생의 자부심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가까운 사람들의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낙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중독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체물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야 중독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상처가 생각과 감정을 공격한다. 전 마음을 다치긴 했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라도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 억압이 습관이 되어 무의식에 깊이 넣어둔 경우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겼는데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치료자와 한 커플 한 커플 표현하면서 기억과 느낌을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해야 한다. 화가 났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감정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면 언어 중추가 속한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가 된다. 본능적인 자기 방어에서 벗어나 성숙한 반응을 위한 시동을 거는 것이다. 감정을 인식하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다. 감정의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럴 때도 방법이 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며 언어 중추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편도체도 숨통이 트인다. 마음이 다쳤을 때 이때는 감정부터 돌봐야 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생각부터 바꾸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투덜거리기만 하니 이렇게 대응하면 도파민은 더욱더 편도체로 몰려간다. 이러한 방해를 만나면 편도체가 달아오르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드러나고 숨이 차고 눈물이 울컥 차오르는 신체의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는 감정을 추스리는 게 먼저이다. 감정이 안정되어야 다른 시도도 가능해진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달래주고 보듬어 줘야 한다. 언어 중추에는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리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시도를 하면 뇌에는 과부하만 걸린다. 뇌는 이 상황을 위험으로 감지하고 본능적인 방어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정을 수습할 수 있을까? 내가 일요일 농구 사건 때문에 마음을 다쳤을 때는 형이 뜬금없는 한마디를 해서 마음이 풀렸다. 형은 시큰둥하게 듣고 있더니 맞아, 그거 되게 짜증나. 공부하면 애들하고 멀어지고 애들하고 가까워지면 공부가 안 돼. 그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 그뿐이었다. 그 말로 허무하리만큼 단번에 속이 풀렸다. 나중에 그때 내가 체험한 게 공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힘들 때 가장 힘든 점은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공감의 힘이다. 마음의 방어력이 강한 사람들도 1차적인 감정은 느낀다. 권위자 앞에서는 긴장을 하고 연인과의 이별을 두려워한다. 이목이 집중되면 아나운서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1차적인 감정을 잘 넘기지 못한다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1차적인 불안과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 없이 사는 삶은 불가능한 일이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감정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별은 두렵지만 솔로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이 있고 시험에서 떨어지면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 안전지대가 있으며 대중 앞에 서기 전에 루틴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망쳤을 때 자신을 달래줄 소울푸드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방어할 수가 있다. 나도 마음이 약했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재수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학생도 아니었고 성적도 별로였고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그랬던 내가 평정심을 찾은 것은 순대국밥 덕분이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며 시장 뒷골목 허름한 순댓집에 나를 데려갔다. 그 당시에 순댓국이 2,000원, 머릿고기가 3,000원이었다. 두 명이 배 터지게 먹었는데 10,000원을 넘지 않았다. 안심이 되었다. 하루에 10,000원만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니 5,000원만 있어도 두 끼를 순댓국 먹으면 되니까 매일 배부르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몰래도 하루에 5,000원은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재수생 시절 순댓국은 나의 배수진이며 플랜 B였다. 일단 마음이 놓이니 공부에도 집중이 잘 됐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